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쵸? 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 기수가. 그래서 뭐 말씀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돼요. 잘 들으시다가 막히시면 뭐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채팅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아마 되게 많은 것을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잘 모르셨던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건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진행되는 방송은 녹화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공유를 또 해 드릴게요. 아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또 사진 좀 영상을 좀 자르기도 해야 되고 유튜브에서 변환하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지나야지 화질이 좋아져요.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좋은 점이 있죠. 잠깐만요. 제 얼굴이 안 나와서요. 지금 대부분 PC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가급적이면 PC로 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따라해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항상 여러분들 손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요한 장면 놓치지 않고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요. 약 4-5년 전부터 구입하신 스마트폰 정도면 웬만큼 사진이 나와요. 근데 좀 이렇게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보다도 더 사진이 잘 나오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 특히 자, 처음부터 좀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노출 차이가 심한 경우 훨씬 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유리하다는 거죠. 노출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 눈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봐요. 근데 카메라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보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을이 지고 있고 아래 배가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떠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오른쪽에 좀 더 가까워요. 물론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오른쪽에 비슷하게 보이게 돼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을도 예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강에 떠가는 배도 제대로 밝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좀 애매한 게 뭔가 하면 둘 다 제대로 표현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러리스나 DSLR로 사진을 찍으면 왼쪽에 위처럼 나오거나 왼쪽에 아래처럼 나와요. 좀 밝게 나오면 지면이 잘 보이고요. 근데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 이렇게 정보가 없어지는 것을 이제 하얗게 날아간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둡게 촬영하면 노을은 예쁘게 나오는데요. 노을이 예쁘게 나오면 지면은 깜깜하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카메라의 한계다. 근데 그나마 이런 순간 있죠. 특히 이제 일출이나 일몰 이렇게 노출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지면의 밝기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사진을 더 잘 찍고 싶다고 해서 카메라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일단은 스마트폰을 찍어도 충분히 잘 나오고요. 약간의 더 뭔가 가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공하느냐? 우리 눈으로 본 것과 비슷하게 나오도록 가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이 많을걸요? 이렇게 그냥 하얗게 날아간 밝은 사진도 많을 거고요. 이렇게 새까맣게 찍힌 사진도 많을 거예요. 특히 일출이나 일몰 시간에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까맣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까맣게 나온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카메라가 어쨌든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카메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벌써 다음 주까지 강좌만 들으셔도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사진으로만 접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해요. 나는 뭐 영상 같은 거 안 찍고 싶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영상에 상당히 최적화가 돼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상당히 이거 덜컹거리는 것도 많이 줄여주고 있고요. 화질도 보통 이제 4K까지 돼요. 4K. 4K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HD 화질이 되는 거예요. 풀 HD 화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영상도 같이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찍고 나면 그 영상을 가지고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제한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은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고 난 뒤에 물론 재생하면 비디오 플레이에서 여기가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점 3개짜리 있죠. 점 3개짜리 눌러서 비디오 플레이에서 열기하면 이렇게 영상을 검은 배경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바로 여기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정지 버튼을 누르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더 부분을 움직이면 영상이 하나하나 한 컷의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왼쪽 위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 캡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 영상의 프레임이 사진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폰은 스크린샷을 하시면 되고요. 스크린샷보다는 제가 해봤더니 스크린샷보다는 이거 누르는 게 화질이 좀 더 좋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차이는 없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크린샷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눌러서 영상을 사진으로 만드셔도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아주 고화소의 사진을 만들지는 못하죠. 당연히 화질은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 장점은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하나의 정말 잘 찍은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진 촬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자,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거예요. 아, 제 스마트폰 화면이 공유가 꺼져가지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연결할게요.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을 연결했고요. 자, 사진 촬영. 자, 지금 앞에 이제 뭐 대상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가죠.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찍을 때는 어떻게 찍으실 거예요?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죠? 조금 밝혀볼게요. 여기를. 자, 그러니까 지금도 보신 것과 같이 너무 어두우면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명을 켜주면 초점이 좀 더 잘 맞아요. 자, 어쨌든 영상을 찍으실 때 저는 이렇게 찍을 거야.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계속 찍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움직일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도 한번 움직여주고요. 이렇게도 움직여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기도 할 거고요. 앞으로 다가가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러면 한번 터치해 주면 이렇게 초점이 맞아요. 다시 물러나고. 초점이 또 안 맞으니까 한번 터치해 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축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1.0x, 2.0x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방금 사라졌네요. 있었는데. 잠깐만요. 다시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하면 여기 1.0x, 2.0x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바로바로 누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 전문 감독처럼 이렇게 빠르게 화면이 바뀌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 이거 꽤 유용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근데 갑자기 사진 강의에서 왜 영상을 말씀드리냐?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어떻게 찍었어요? 가만히 들고 있는 영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도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하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랬죠. 이거 영상 촬영 기법 중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뒤로 가는 걸 돌리 아웃, 돌리 인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풀샷으로 가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클로즈업 촬영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클로즈업 촬영하고요. 자, 클로즈업 촬영은 이렇게 하는 게 클로즈업이라고 했죠. 클로즈업하고 돌리 인 촬영은 약간 달라요. 지금 다른 게 보이세요? 자, 배경의 크기가 좀 다를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배경의 크기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이는 배경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사진 공부가 많이 되게 돼 있어. 자, 사진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 찍으실 때 그냥 예쁘네 하고 보통은 찍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 마치 영상을 찍듯이 자, 어떻게 했어? 일단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돌려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고 또는 확대해서 찍기도 하고 다시 풀샷으로 찍기도 하고 이것만 해도 정말 다양한 사진 촬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영상이죠. 영상인데 이거를 다 한 컷 한 컷 사진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들고 쭉 돌려서 보세요. 그럼 어떤 게 구도가 더 나은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구도 연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객관성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사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장 찍고 났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요. 어떤 게 더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보세요. 그럼 뭔가 새로운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내 영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도 촬영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영상이 아니라 방금 보셨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한 영상. 그것은 사진 공부도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영상.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좀 이렇게 잘라내기도 할 건데요.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사진을 잘라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롭이라고 해요, 크롭.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좀 쓸데없는 게 많이 있으면 좀 잘라내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실 때 우리는 주제만 보고 보통 찍으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 경우에 배경 처리를 좀 잘해 보시고요. 배경이 지저분하면 크롭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자, 일단은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 촬영 준비 단계. 일단은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카메라보다는 렌즈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보다 렌즈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생각보다 화질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촬영을 하실 때는 한 번씩 여기를 닦아주시면 좋고요. 뭐 티슈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티슈도 좀 이게 좀 뭔가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경 닦는 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좀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하시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미지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사이즈보다는 비율을 설정하시는 게 좋고 화질을 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화질도 기본적으로는 좋게 나온다. 근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옛날 카메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우리가 후면 사진 크기, 전면 사진 크기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죠? 여기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게 바로 후면 사진 크기고요. 여기가 전면 사진, 전면 카메라요. 여기가 후면 카메라고. 보통 화질은 어디가 더 좋겠어? 당연히 후면이 더 좋아요. 전면보다는 후면이 당연히 더 좋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화질의 셀카를 찍겠다고 이렇게 찍지 않고요. 이렇게 거꾸로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내가 지금 찍히는 장면이 잘 보이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 그렇게 찍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2MP, 8MP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저 옛날에 사용하던 갤럭시 S8 플러스의 카메라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MP가 뭔가 하면 밀리언 픽셀이에요. 즉 100만 화소. 자, 픽셀이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MP면 200만 화소고요. 12MP면 1200만이 되는 거예요.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200만 화소. 그래서 후면은 1200만 화소고 전면은 800만 화소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옛날 거 지금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거 없을 거예요. 아이폰도 이런 거 잘 없고요. 근데 들어갔을 때 보면 해상도 부분을 또 선택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보면 12MP로 찍을 수도 있고 후면인데도 더 화질을 낮춰서도 찍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 스마트폰은 어쨌든 메모리 카드가 싸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를 따로 끼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질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찍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진을 찍고 할 때 고화소로 다 찍게 되면 메모리 카드가 금방 다 차버리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사진은 다 클라우드에 올리세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점점 이제 클라우드가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올리시면 되니까 용량에 크게 이제 제한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화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4032 곱하기 3024라고 돼 있죠. 자, 화소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미지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으로 된 어떤 점들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의 점들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가로로 4000개가 있다는 뜻이야. 가로로 4032개, 그리고 세로로 3024개가 있다는 거야. 그럼 총 몇 개 정도가 있겠어? 대략적으로? 갑자기 산수를 하고 있는데, 자, 4000하고 3000이니까 곱하면 1200만이 되는 거야. 그쵸? 4000 곱하기 3000은 1200만. 그래서 이거를 1200만 화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면에 픽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1억 화소는 얼마만 되겠어? 되게 많은 픽셀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어떤 스마트폰은 1억 화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픽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픽셀이 많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 위쪽에 보면 이렇게 3대4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9대16으로 돼 있거나 풀로 돼 있거나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요. 3대4, 9대16, 1대1 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진에 비율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사각형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이미지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실은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3대4라고 할지 9대16으로 할지 1대1로 할지 풀로 할지. 풀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화면 크기 그대로. 그래서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아래쪽에 보시면 넘기시면 스퀘어라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1대1 비율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율을 내가 직접 설정하고 촬영해 보자. 아시겠죠? 비율을 내가 직접 설정하고 촬영해 보자.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뭐 한 갤럭시 S20 정도는 보시면 3대4 옆에 3대4 108MP 또는 64MP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스마트폰에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바꿀 때 참고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3대 4인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서 그냥 3대 4로 촬영하시면 이게 지금 갤럭시 S20 울트라 기준인데요. 이걸로 하면 1200만 화소밖에 안 나와요. 9대 16, 1대 1. 다 1200만 화소고요. 여러분들이 108MP로 촬영하셔야지 이게 1억 화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8MP니까 800만, 1000만, 1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1억 800만 화소가 되는 게 이거를 터치하고 이걸로 촬영하셔야지 뭐가 된다고요? 1억 화소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촬영하면요. 9대 16도 촬영하지 못하고 1대 1로도 촬영 못해요. 그러면 이걸로 찍고 나중에 좀 넉넉하게 찍으시고 잘라내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아까 잘라내는 게 크롭이라고 그랬죠. 자, 아이폰 없다 아쉬우시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보정 툴을 통해서 이걸 비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크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사진에 이제 비율이 있다는 거 아시겠고, 그렇죠? 내가 좀 더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MP가 있는 걸 가지고 촬영하셔야지 고화소지 그냥 스마트폰 바꿔서 이제 화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찍으시면 안 된다. 이거를 설정하셔야지만 화소가 좋게 찍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스마트폰 바꿨더니 셔터 타임이 너무 길어졌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순간 포착하려고 딱 이따가 탁 찍으면 뭔가 좀 느리게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리게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고화소로 촬영하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빠르게 순간을 포착하고 싶을 때는 고화소 촬영보다는 또 1200만 화소 촬영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더 낫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이미지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거는 3대 4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3이면 세로가 아니죠. 세로가 3이면 가로가 4 정도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뭐 DSLR이나 미러리스를 또 나중에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DSLR 미러리스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새로 구입하시면 DSLR은 절대 사지 마세요. 미러리스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사진을 찍기도 좋고 화질도 똑같으니까 굳이 이제 DSLR은 구입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카메라로 촬영하면 비율이 3대 2예요. 3대 2. 자, 이거는 3대 4라고 그랬죠. 3대 2가 되면 얘가 좀 더 이렇게 날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3대 2로 크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어쨌든 이거는 3대 4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들 3대 4로 촬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3대 4로 촬영하고요. 내가 좀 더 넓은 장면을 찍겠다라고 하는 경우만 9대 16으로 촬영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그 안 바꾸고 찍지 않으셨어요? 비율 안 바꾸고 있는 대로. 근데 이미지마다 어울리는 비율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율을 설정하고 촬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안 찍어 보셨다면 1대1 비율로 꼭 찍어 보세요. 1대1 비율, 즉 정사각형 비율. 사실 이걸로 찍으시면 사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다 보면 생각보다 쓸데없는 게 많이 담겨요. 프레임 속에, 여러분들의 사진 속에. 그래서 잘라낼수록 사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1대1로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반드시 1대1로도 촬영해 보자. 자,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에 보면 여기 톱니바퀴 모양 설정 들어가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켜고 앞으로 촬영해 주세요. 한 달만이라도. 어떤 분들은 이거 걸리적거린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진에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사진에는 안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안내선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폰에는 그리드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드. 이걸 켜고 촬영하시면 이렇게 수직 수평 안내선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수직 수평을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역할도 하게 돼요. 일단 수직 수평 안내선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막 찍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막 찍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되도록이면 수평을 좀 맞춰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찍을 때 수평이나 수직을 맞춰서 찍으면 사진이 반듯반듯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준선이에요. 내가 수평을 맞추는 기준선을 이런 데다가 맞춰서 촬영하면 수평이 잘 맞겠죠. 그런 용도인데 이 수직 수평 안에서는 그런 용도 말고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자, 지금 보시면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그리고 모나리자, 파르테논 신전
자, 이런 뭐 예술품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봤을 때 어떤 우리는 비율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약 1대 1.618 정도 돼요. 이게 막 루트가 나오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황금 비율은 뭔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지 옛날부터 이 비율을 가지고 제작하거나 건축하진 않았을 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어쨌든 자연에서도 보면 이 뿔소라도 이 비율대로 우리가 맞추면 맞춰는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비율에 맞춰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뭔가 비율이 그럴듯해 보여 어쨌든. 그러니까 뭐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약간 폐기된 이론이긴 하지만 황금 비율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1대 1.618 비율로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이 모양을 우리가 이제 황금 나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도 보니까 황금 나선형하고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사진에 활용해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 가느냐? 여기서 시작한 황금 나선형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을 때 피사체, 여러분들이 자, 피사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대상, 이걸 피사체라고 해요. 피사체 위치를 여기 두는 거예요. 황금 스팟 위치에. 그리고 뭔가 뭐 라인 같은 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은 이렇게 이거 따라가도록 이렇게 두고 촬영하시면 사진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일 거예요. 가운데 두는 것보다 이렇게 황금 스팟에 두고 촬영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촬영하면 황금 스팟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까 이 선 보이죠? 이 선. 이 선이 아까 뭐였어요? 수직 수평 안내선이었잖아요. 그쵸? 수직 수평 안내선인데,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삼분할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삼분할선. 3등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두부가 있어요. 두부를 3등분 한다 그러면 몇 번 자르나요? 두 번만 자르면 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 자르는 게 3등분 선이에요. 3등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이 찍고 싶은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 가운데 두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두지 말고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 선상 또는 이 선상에 두고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황금 스팟 아니라면 선이 만나는 점 있죠. 이 만나는 점 몇 개 있어요? 3분의 선이 만나는 점이 4개가 있잖아요. 이 선상에 만나는 점에 두고 촬영하시면 그냥 가운데 두고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도가 안정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구도가 정말 좋아져요. 정말 구도가 좋아진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웨딩 사진을 찍었었는데, 자, 제가 이 신랑과 신부를 가운데 두지 않았죠. 여기다 뒀어. 근데 이렇게 황금 나선형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딱 멈춰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운데 두지 않고 3분할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게 두긴 했죠. 근데 눈이 있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황금 스팟 위치에 있죠. 인물의 눈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황금 스팟에 있어. 그랬더니 사진 구도가 가운데 둔 것보다 좀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제 바다인데요. 지금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요. 아이는 뛰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역동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자, 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수평선, 그렇죠? 바다에 있는 수평선이 이 3분의 선에 맞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평 잡기가 편하다 그랬죠. 바다가 있으면 바다의 수평선을 위에 3분의 선이랑 아래 3분의 선에 맞춰서 찍으시면 사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거기에 달려가는 아이의 위치가 특히 이제 얼굴 쪽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딱 3분의 선이 만나는 점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수평선 맞춰놓고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을 어디에 두는 거야? 여기 3분의 선 아니면 여기 3분의 선, 3분의 선이 만나는 점 또는 3분의 선 상에 여기에 세우거나 여기에 세우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사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나무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나무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역시 이 3분의 선의 위쪽. 그러니까 구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다는 여기 3분의 선에 걸려 있죠. 아, 선생님, 이거 좀 안 맞지 않아요? 좀 약간 차이 나는데요? 괜찮아요. 너무 또 자로 잰 듯이 구도를 잡으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쵸? 나무나 사람은 여기다 두고요. 수평선은 위에 두거나 아래로 두고 그렇게 촬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수평선을 아래에 두려면 위에 공간에 어떤 정보들이 많아야 되고요. 아까 사진 같이 이런 경우는 하늘이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게 파란 하늘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파란 하늘이 있을 때는 태양빛도 세고요. 생각보다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어떤 경우가 더 낫는가 하면 차라리 구름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사진 찍으면 좋은 게, 물론 날이 더워서 힘든 건 있지만 여름에는 구름들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사진 찍으면 더 잘 나오는 게 이 드라마틱한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구름이 없고 어때요? 그냥 맹맹한 하늘이죠. 이런 경우에 굳이 3분의 선의 하늘을 우리가 아래쪽에 이 사진처럼 아래쪽에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하늘이 너무 많이 남아돌고요. 재미가 없는 정보로 채워져요. 우리는 재미있는 정보로 우리의 사진을 채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3분의 선 위쪽에 걸리게 하고요. 아래쪽을 다른 정보들로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잡을 때 이제 이렇게 잡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하늘이 흐리거나 정말 볼 게 없는 경우는 사실은 이 3분의 선보다 더 위쪽까지 잘라도 돼요. 하늘 수평선을 여기까지 잘라도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많을 때는 가급적 많이 배제하고 넣지 않고, 우리 사진 안에 넣지 않고 촬영하면 그게 바로 구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괌에서 공연하는 걸 찍었는데요. 자, 보통은 주인공을 가운데 두잖아요. 가운데 두지 않고 어디에 뒀어요? 3분의 선에 뒀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도가 안정적이면서도 또 역동적인 느낌도 같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댄서의 얼굴은 어디에 있어요? 딱 어디에 있나? 황금 스팟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촬영하시면 꽤 안정적인, 꽤 괜찮은 구도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되면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되면 나중에는 좀 더 극단적으로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단계니까 3분의 선에 맞추시고요. 나중에는 좀 더 극단적으로,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도 찍어 보시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게도 찍어 보시고요. 나중에는 4분할 구도까지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를 4분할 하는 거야. 그러면 4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4분의 1선, 즉 종이를 반 접고 또 반 접으면 거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선에 걸리게 찍으시는 것도 나중에는 꽤 괜찮은 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4분할 구도로 사진을 찍고 났을 때 왼쪽이 너무 많이 비면 어떤 경우는 좀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인물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4분할 구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균형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게 저울이잖아요. 저울이면 괜찮아요. 저울이면 왼쪽 오른쪽이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야지 얘가 이렇게 균형이 맞을 건데, 사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른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비중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살짝만 뭔가가 있더라도 균형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분할 구도 잡을 때는 여기에 뭔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작은 뭐 바람개비라도 여기 하나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도가 맞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잡힌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4분할 구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촬영인데요. 촬영을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촬영을 하시나요? 아까도 보셨죠? 초점을 일단 맞추셔야 돼요. 자,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 공유할 거야. 자, 제 스마트폰 화면 공유하고 있고요. 사진 촬영으로 가볼게요. 사진 촬영으로 왔어. 자, 다시 사진으로 가고요. 자, 사진을 가서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자, 지금 어때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뿌옇게 보이는데도 그냥 찍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사진에는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맞은 부분은 선명하고요.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은
흐릿하게 보여. 지금 초점이 어디 맞아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초점이 뒤에 있는 탑에 맞춰져 있었어요. 앞에 여기 인물이라고 할게요. 인물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선생님 사진을 찍으면 왜 자꾸 흐릿하게 나올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초점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사진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는가 하면 내가 초점 맞추고 싶은 부분에 정확하게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거예요. 터치하니까 초점 맞죠? 뒤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뒤에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아무데나 이런 데 터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촬영하고 싶은 대상에 초점 맞춘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16대 9네요. 이거 4대 3으로 바꿔볼게요. 4대 3으로 바꾸니까 화면이 조금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3분의 구도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 지금 인물을 여기다 둘 거라고요. 3분의 선에 교점이 있는 부분에 두고 구도를 맞춰서 촬영하는 거야. 초점이 또 나가죠. 자꾸 이렇게 초점이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물론 뭐 배경의 위치를 좀 바꿔도 되긴 하고요. 여기 초점을 맞춘 위치에다 내가 꾹 눌러요. 자,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다른 데 터치했다가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노랗게 바뀌게 돼요. 자, 노랗게 바뀌게 되면 이게 초점이 여기에 고정이 된 거야. 초점이 고정돼서 초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초점, 뒤에 탑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길게 꾹 눌러주시면 뒤에 탑에 초점 맞고요. 내가 아무리 움직여더라도 사람한테 초점 맞지 않고 항상 뒤에 초점이 고정돼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자물쇠 모양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얗게 나왔을 때 자물쇠 모양 눌러줘도 돼요. 그러면 바로 고정이 돼요. 자물쇠 모양 없는 분들은 길게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꾹 눌러주시면 거기 노란색으로 바뀌고 그때는 초점이 고정이 된 거예요. 자, 초점이 고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초점이 고정이 되면 내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거나, 보세요. 지금 뿌옇게 됐죠? 초점 안 맞죠? 앞으로 움직여도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고정됐다는 것은 카메라하고 대상과의 거리가 고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카메라하고 대상과의 거리를 지금 한 15cm 정도로 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면 15cm 정도의 초점이 맞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cm 정도 맞으니까 뒤에는 초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뒤쪽 어딘가에 초점이 맞을 거예요. 15cm 정도 되는 거리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뒤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을 고정하면. 대신에 이렇게 움직이는 괜찮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하고의 피사체하고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초점이 나가지는 않을 거다. 자, 근데 지금 또 방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니까 초점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뭐가 생기죠? 어떤 게 생겨요? 아래쪽에 전구 모양이 보이죠? 자, 전구 모양 보여요. 어떤 분들은 화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쪽 어딘가에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뭐가 돼요? 사진의 밝기를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밝게 찍으니까 훨씬 낫지 않나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초점을 고정하고요. 밝기도 고정이 돼요. 이게 초점만 고정되는 게 아니라 노랗게 만들면 밝기까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찍으면 되게 환한 느낌에서 오히려 더 괜찮은 이미지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밝기를 바꿔서 촬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까 보셨듯이 제가 밝기를 이렇게 밝혀 놓을게요. 밝혀 놓고 이제 구도를 잡으려고 구도를 잡으면서 있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두워지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항상 길게 눌러서 노랗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밝기를 조정해야지 초점도 고정, 노출도 고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에는 이게 AEAF 잠금이라 돼 있을 거예요. AE가 오토 엑스포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동 노출, 그리고 AF가 오토 포커스, 자동 초점이 모두 잠금 기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셨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카메라의 노출을 내가 직접 조정해서 촬영해야 된다. 촬영할 수 있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근데 촬영을 해야 돼요. 촬영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점이 안 맞아서 그렇기도 하고 사진이 흔들려서 그렇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찍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안 흔들리게 찍으려면 상당히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한 손으로 찍으면 대부분 사진이 다 흔들려요. 내가 누르는 동안에도 이게 보세요. 누르면 흔들리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촬영할 때 가급적 이 팔꿈치를 몸에 붙여요. 팔꿈치만 몸에 붙이면 사진이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요. 만약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른다 그러면 왼손은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오더라도 왼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터치해서 뗄 때, 자, 우리가 사진이 언제 찍히는가 하면 터치를 할 때 찍히는 게 아니라 뗄 때 찍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눌렀다가 뗄 때, 보세요. 뗄 때 안 흔들리죠? 이게 안 흔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이 안 흔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많이 흔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이유예요. 초점이 안 맞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흔들려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사진 찍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볼륨 업 버튼 있죠? 음량 업 버튼 이거 누르셔도 사진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누르는 게 아니라 떼떼 찍히겠죠? 그리고 정말 안 흔들리고 싶을 때 음성으로 찍는 것도 있죠. 음성으로 뭐 김치, 찰칵, 스마일 해가지고 찍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능을 설정에 들어가서 켜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찰칵하면 찍히겠죠. 저는 근데 가끔 써요, 그거를. 근데 보통 때는 끊어요, 그 기능을. 왜냐하면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데가 사진 찍을 사진을 막 찍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가끔. 그래서 보통은 끊었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찰칵해서 찍어요. 그러면 정말 사진 안 흔들리게 찍을 수 있는 방법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그러니까 제가 터치를 했을 때 아까는 터치한 그 아래쪽 초점 맞는 부분 아래쪽에 전구 모양이 보였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걸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의 밝기를 밝게 찍을 수도 있고 어둡게 찍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카메라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게 가장 밝은 흰색이고요. 이게 가장 어두운 검은색이에요. 그럼 기준을 무조건 가장 밝은 흰색과 가장 어두운 검은색에 50대 50으로 쓸건 회색이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옆에 A4 용지 있으시죠? 자, A4 용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흰색과 검은색이 있는 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찍을 건가 하면 자, 찍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거고요. 자, 이렇게 꽉 채워서 찍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을 거예요. 이렇게 꽉 채워서. 꽉 채운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로지 흰색만 나오도록. 초점은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안 찍어도 알죠? 안 찍어도 이렇게 찍지 않더라도 알아요. 자, 어때요? 이게 무슨 색인가요?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흰색이라고 할 수가 없죠. 흰색은 지금 위에 보이는 바탕색이 흰색이지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회색이죠. 아, 흰색으로 찍히지 않고 우리가 흰색을 찍으면 카메라는 얘가 회색으로 찍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뒷부분을 돌려가지고요. 뒷부분을 돌려서 뒷부분은 검은색이에요. 지금 검은색. 검은색을 두고요. 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니까 또 이래요. 또 찍어볼게요. 초점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자, 그랬더니 역시나 어때요? 이것도 아까 보세요. 어, 이거하고 이게 거의 같지 않아요, 색이? 아까 흰색 찍은 거 이게.
그리고 방금 이게 검은색 찍은 거고 거의 같죠? 거의 같이 무슨 색으로 나와요? 회색으로 나오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아무렇게나 노출을 바꾸지 않고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냥 찍으면 얘는 무조건 회색으로 나온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찍을 때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래서 노출을 바꾸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낫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흰색이 흰색, 이제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도 구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서 터치하고, 자, 지금 나왔을 때 고정할게요. 고정하고 밝게. 이렇게 해야지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밝게 해야지 흰색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뒤로 돌릴게요. 뒤에는 검은색이에요. 자, 검은색. 검은색은 오히려 다시 이렇게 찍히는데 이렇게 보이는데요. 검은색은 오히려 어둡게 해야지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어둡게 해야지만 검은색으로 보여요. 흰색은 밝게 해야지 흰색으로 보이고요. 검은색은 어둡게 해야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원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오늘, 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거를 해서 카톡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흰색 종이를 하얗게 찍어 보시고요. 검은색 종이를 검게 찍어 보세요. 근데 검은색도 찍어 보시면 좋고요. 붉은색, 빨간색 있죠? 빨간색도 좀 진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사실 검은색 계통에 해당돼요. 그게 색으로 봐서는 약간 검은색 계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뭔가 좀 물 빠진 느낌으로 빨간색이 나왔다 그러면 어둡게 찍으시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 장미가 예쁘게 보이지 않는 이유, 물 빠진 느낌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게 회색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둡게 찍으면 정말 빨갛게 나온다. 그래서 빨간 소품이라든지 근데 좀 꽉 채워서 찍어야 돼요. 너무 크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면에 꽉 차오게 꽉 차게 우리가 찍는 대상을 그렇게 찍으시면 밝거나 흰 색깔은 밝게 찍어야지 되고요. 어둡거나 검은색 또는 빨간색은 어둡게 찍어야지 온전히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회색인데 흰색인데도 회색으로 나오면 밝게 찍으면 흰색이 되고요. 또 검은색은 어둡게 찍으면 검은색이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봄에 벚꽃 있죠. 흰색 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좀 뭔가가 칙칙하게 나왔을 거예요. 칙칙하게 회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눈밭 정말 순백의 세상인데 사진을 찍으면 무슨 잿빛 세상처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밝게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밝게 찍는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밝게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칙칙하게 나왔어. 여러분들 찍으면 찍을수록 사진에서 밝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아시게 돼요. 밝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의 밝기를 항상 바꿔서 찍어 보셔야 돼요. 자, 밝게만 찍어도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봄에 겹벚꽃인데요. 벚꽃인데 겹이 있는 벚꽃이에요. 자, 이거를 물론 이렇게 찍어도 괜찮긴 해요. 하늘도 좀 파랗게 나오고 근데 색감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게만 찍으면 물론 하늘은 이렇게 날아가지만 하얗게 정보가 사라지지만 사진 색감 자체는 정말 예뻐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밝게 찍었을 뿐인 거야. 다른 차이가 없고 밝게 찍었을 뿐인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것을 이거를 제가 녹화를 했어. 자,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제 구도를 자, 근데 자 보세요. 다시. 자, 촬영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 이 많은 꽃송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 꽃이면 그냥 꽃이네 하고 찍으시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하면 꽃송이 다발이 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주제 꽃을 정하셔야 돼요. 다 주제가 아니에요. 모든 어떤 대상이든지 이 중에서도 나는 어디를 주제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아래쪽을 주제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3분의 선 위치 선상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터치해서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노출을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 일단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터치한 다음에 노출을 어둡게도 해보고 밝게도 해봐요. 근데 밝게 했더니 괜찮죠? 그래서 노출을 바꿔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구도를 바꿔요. 근데 구도를 바꿨더니 어때요? 바꾸는 순간에 자 이제 찍을 잠시만요. 일단 밝게 하고 촬영하려고 하면 다시 풀려 얘가 0으로 돌아와요. 노출이 어둡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길게 꾹 눌러서 노출 고정하고 찍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고정하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노출도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초점도 고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움직이면 초점이 날아가게 된다. 초점이 맞지 않게 된다. 그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무슨 예를 들려고 했는가 하면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뒤에 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창이 있다 그러면 밤에 말고 낮에 창을 배경으로 셀카를 한번 꼭 찍어 보세요. 셀카를 찍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둡게 나오겠죠. 어둡게 나와요. 그렇죠. 뒤에가 밝으니까 나는 어둡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역광 사진 찍어 보셨죠? 역광에서 찍으면 어떻게 나왔어요? 역광에서 찍으면 사진이 어둡게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겠죠? 카메라는 자꾸 밝거나 흰색이 있으면 자꾸 회색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둡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자, 지금도 보시면 아시죠? 노출을 올리는 거예요. 노출을 올리니까 충분히 밝게 나와요. 대신에 창 밖의 풍경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1차적으로는 뒤를 포기하면 돼요. 그냥 하얗게 날아가게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역광이든지 아니면 창 뒤를 배경으로 이것도 역광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 나는 밝게 찍을 수 있다. 이것만 아셔도 정말 엄청난 수확이 될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야외에서 사진 찍을 때 아, 역광이라서 못 찍겠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밝게만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물론 뭐 다른 기술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3강인가 4강인가에 있죠. 역광사진 찍는 법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밝게만 찍어도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밝게만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진을 찍으면 일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답게 보게 되고요. 사진을 우리가 나쁜 것만 찾아서 찍지 않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좋은 것만 찾아 찍게 돼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 마음이 점점 아름다워질 거고요. 그리고 관찰력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을 보면 제가 이제 물으면 이게 무슨 색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녹색이요? 라고 끝낼 거예요. 답을.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색이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밝은 녹색부터 짙은 녹색까지. 그렇죠? 그리고 녹색이 완전히 아닌 파란색까지도 심지어는 끼어든 그런 색상들, 즉 되게 다양한 색상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냥 녹색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죠. 지금 어떤 경우가 하면 태양이 잠깐 구름 속에 들어갔어요.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색이 다르겠어요? 얘들이 나뭇잎 색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자, 빛을 받는 부분은 좀 더 밝은 녹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 좀 어두운 녹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늘이 져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그늘에도 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 이거를 1차적으로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다시 구름 속에서 태양이 나왔어요. 태양이 나왔는데 저는 이때 일부러 더 어둡게 찍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어둡게 찍은 거야. 어둡게 찍었더니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밝게 나오는데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아예 밤처럼 났죠. 지금 이거라니까요. 지금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자, 태양이 나왔을 때 태양이 받는 부분과 태양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일부러 어둡게 찍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찍을 수 있겠어요? 숲속에서 꽃이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그 꽃 한 송이로 비추고 있고요. 주변은 좀 어두워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 카메라는 생각보다 바보라는 걸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메라가 생각보다 바보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둡게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그늘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찍으려면 태양이 강해야 돼요. 여름에 찍기 좋아요. 태양이 강한데 숲속에서 찍는데요. 주변은 그냥 어두우면 돼요. 막 엄청나게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어두우면 돼요. 우리 눈으로는 이 정도로 보여. 근데 이 정도로 보여더라도 태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노출을 맞춰서 어둡게 촬영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표현되고 생각보다 상당히 예술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촬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빛을 받고 있는 꽃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생각보다 밝게 나왔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자, 이런 걸 제가 이제 하얗게 날아간다는 표현을 할 거야. 너무 밝아서 그냥 정보가 다 사라졌죠. 꽃의 잎이라든지 이런 게 표현이 안 되고 그냥 하얗게 보이고 있어.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찍었는가 하면 어둡게 찍었어. 자, 보세요. 어떤 사진이 나요? 이게 밝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보가 다 사라진 거야. 어둡게 찍으니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더 이미지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같은 장소라니까요. 같은 장소예요. 지금 이 꽃이에요. 그럼 뒤에 배경을 보세요. 제 눈으로 봤던 배경은 이 정도 밝기로 보였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밝기로 보였는데요. 이걸 어둡게 찍었어요. 그래서 어둡게 찍었더니 뒷배경이 어때요? 완전히 까맣게 나오죠. 자, 완전히 까맣게 나와요. 보세요. 이 배경이 어둡게 찍으니까 완전히 까맣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여기 부분만 제가 따로 보면 이 정도로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꽃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지 궁금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뒤에 검은색 천을 대고 찍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검은색 천, 검은색 종이가 아니고요. 어둡게만 찍으면 돼요. 자, 어떤 공간? 이런 공간에서요. 자, 제가 또 촬영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공간인데요. 여기서 어둡게 찍었어요. 보세요. 어둡게 찍으니까 배경이 확 어두워지죠?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경험해 보세요. 이 정도로 밝게 보이는데 어둡게 찍으니까 배경이 확 어두워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적인 수준의 사진을 반드시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실습 못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10분 쉬었다가 할 건데요. 자, 지금 8시 58분이에요. 그래서 9시 8분에 다시 시작할 건데, 자, 그때 여러분들은 좀 쉬시면서 하얀색 종이, 그 다음에 검은색 종이를 노출 바꿔서 찍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단톡방이 있으니까 단톡방에 올리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따가 9시 9분에 뵐게요. 9시 9분에. 자,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이나 아니면 카톡에 남겨주셔도 돼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자, 스냅시드 다운로드 해주셨죠? 이따가 이 스냅시드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냅시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톡 지금 올려주신 거 보니까 잘 하시고 계셨어요. 그쵸? 잘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더 어둡게 하고 싶다. 나는 좀 더 밝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의 한계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스냅시드를 통해서 조금 더 밝게 하거나 더 어둡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그런데 원리를 아시겠죠? 왜 우리가 사진 찍었을 때 왜 이렇게 칙칙하게 나왔는지 또는 이렇게 물 빠진 느낌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 원리가.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스마트폰이 알아서 얘가 스마트하니까 당연히 밝은 것은 밝게 찍어주고 어두운 것은 어둡게 찍어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얘는 기대를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실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진을 찍을 때 밝기를 직접 바꿔서 찍어 주셔야 돼요. 그것만 하셔도 사진이 정말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영상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영상 소개할 때 살짝 보여드리겠는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도 더 밝게도 할 수 있고요. 더 어둡게도 같은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는 앞에 초점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맞는 거야. 그때 터치하면 그 부분에 초점이 맞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수평 안내선을 켜고 촬영하시면 이제 수평을 좀 맞춰서 촬영하기가 용이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사진에서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에 있는 사진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왼쪽 사진이 위에 사진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꺾어서 촬영하더라도, 꺾어서 촬영한다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비틀어서 촬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 연습은 돼 있으신 상태에서 끄시길 바랄게요. 즉 항상 수평을 맞춰서 찍는 연습을 당분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수평을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수평선이 있으면 수평을 맞춰서.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걸 해보시고요. 또 자, 여기가 지금 인도 타지마할인데, 타지마할 보면 기둥 있는 그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찍어서 그래요. 측면에서 찍었는데, 자,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 뭔가 아래에 있는 사진이 더 좋아 보이죠. 자, 이게 수평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맞추게 되면 사실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수직 수평을 맞춰서 찍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 이 이미지는 절대로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평만 맞춘 거예요. 수직을 맞추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뭐 A4 용지나 이렇게 직사각형의 종이가 있다 그러면 사진을 일단 찍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찍는 방식대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찍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략 이렇게 찍으시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찍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바닥에 있는 걸 찍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서 뭐 검색하실 때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이 각도에서 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뭔가가 있는데 내가 이런 각도에서 찍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히게 되니까 아래쪽, 앞쪽은 좀 길게 나오고요. 뒤쪽은 짧게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즉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게 되죠. 직사각형을 찍더라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거 사다리꼴로 안 보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반듯하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종이를, 내가 이거를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찍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웹캠에다가 두고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사다리 꼴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직사각형 안 보이죠? 이게 사진의 하나의 또 마술 같은 트릭인 거예요.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릭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보면 이렇게 되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 그쵸, 지금. 완전히 사다리꼴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이게 될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카메라에 보이는 그 가운데 정도에 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그래도 이게 정사각형으로 보이게 되죠. 자,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가까이서 해도 왜곡이 좀 일어나요. 약간 거리가 두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카메라하고 얘가 평행이 돼야 돼요. 자, 평행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아까 처음에 찍었을 때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더 길게 보이고 여기가 짧게 보였던 거예요. 사다리꼴로. 그래서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요. 평행은 이게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대략 센터에 우리 카메라, 이쪽 카메라가 여기 센터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지 완전히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진도 지금 잘 보면 오히려 위에가 약간 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춰 찍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그리고 뭐 TV, 모니터
이거를 정말 직사각형이 되도록, 창문 이런 거를 정말 직사각형이 되도록 찍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그렇게 되도록 찍어 보세요. 사진이 정말 반듯반듯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대부분 내가 뭔가 찍으려고 그러면 센터 안 잡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착각 찍으세요. 그러니까 사진이 뭔가 좀 어수선해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센터를 잡아서,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지금? 만약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창문을 찍는데, 보통은 이렇게 찍으신다. 여기서 찍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창문을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진들이 뭔가가 구도가 애매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문하고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한번 꼭 반드시 이렇게 평행으로 찍어 보는 경험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상당히 반듯하게 사진이 나오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야외 실습을 할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야외 실습을 해보니까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까 이걸 찍으려면, 직사각형을 찍으려면 내 카메라 위치가 센터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타지마할로 다시 가볼게요. 타지마할로 갔을 때 내가 그러면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추려면 나는 바닥에서 찍을 수가 없죠. 내가 공중부양해야 돼요. 공중부양해서 건물의 한 중간 정도 높이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수직과 수평을 맞춰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수평만 맞추시거나 수직을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없더라도 언젠가 내가 실내 인테리어를 좀 찍고 싶다, 뭐 아니면 여행 갔을 때 호텔 객실 내를 찍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때 수평이든 수직이든 하나만 맞춰서 찍으셔도 사진이 정말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인테리어 사진은 수평 맞추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고요. 수직만 잘 맞추셔도 돼요. 수직만 잘 맞춰도 사진이 꽤 안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나중에 꼭 해보세요. 수직만 맞추셔도 사진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하나도 안 맞추고 찍는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두 개 다 찍어 보세요. 그러면 아, 역시 수평이나 수직을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찍고 싶은 대상만 수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상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문을 찍을 때 창문을 찍을 때만 창문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뭘 찍든지 뒤에 배경이 창문이 되면 그걸 수직 수평을 맞추는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주제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게이샤를 촬영한 건데, 하지만 뭘 신경을 쓰는가 하면 이 벽들 있죠. 이 건물, 이거의 수직 수평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촬영한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신경 안 쓰면 이게 수직 수평 맞추기가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게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좀 사진의 급이 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수직 수평을 맞춰야만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이미지를 원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이미지를 원할 때는 수직과 수평을 맞추시고요. 여러분이 일부러 이 사진에 긴장감을 불어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역동성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일부러 비틀어서 찍는 것도 상당히 좋은 수단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비틀어서만 찍는 분들은 수직 수평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수직 수평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 비틀기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2단계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수직 수평 맞추고 이제 2단계 비틀기 기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구도 연습할 때 정말 좋은 게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구도 연습이 되게 많이 돼요. 드라마,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 생각보다 구도 이런 거 되게 잘 짜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시는가 하면 이게 보려면 보이고요. 평소에 관심 없으면 잘 안 보여요. 자, 두 주인공이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는 보시면 뒤에 배경을 보세요. 배경에 수직과 수평이 잘 맞아 있을 거예요. 그다가 두 사람이 이제 대결 구도로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데 주인공의 심리가 뭔가 불안해져요. 그러면 구도가 확 꺾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구도만으로도 우리는
극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의 연기 그리고 음악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조화가 돼 가지고 제대로 된 한 편의 장면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한 장면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이제 스토리 위주로는 보지 마시고 그런 걸 자꾸 보세요. 지금 구도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 왜 여기에 이런 장면들을 넣었을까? 자, 여러분들 드라마 장면에 이 장면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넓게 잡아도 쓸데없는 게 없고 거의 다 필요 있는 정보들로만 차 있을 거예요. 그게 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두 주인공이 그냥 서 있어요. 서 있을 때는 풀샷,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고 그때는 어떤 장면을 설명해요. 장면, 전체적인 장면을 설명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의 심리 묘사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니면 두 사람이 좀 더 이야기가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경우에 갑자기 어떻게 들어가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쵸? 돌리 인, 돌리 아웃, 클로즈업도 하고요. 그쵸? 클로즈업도. 갑자기 클로즈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업이 돼서 한 이 정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 여기에 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뒷모습,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지금 여자 주인공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자 주인공의 뒷모습이 살짝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구도예요. 숄더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살짝 어깨 쪽이 들어가서 두 명이서 마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구도.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어요. 사진에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주인공의 심리를 정말 잘 묘사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묘사해야 돼요. 그때는 머리까지 잘려요. 머리까지 딱 잘리면서 이 정도까지 확 들어갈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극 중에서 그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풀샷 갔다가 언제 풀샷 가는지. 그리고 풀샷 갔을 때는 조명이 주인공한테 많이 안 비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둑어둑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건 그래요. 근데 갑자기 풀샷 클로즈업을 딱 들어가면 갑자기 인물이 밝아져요. 조명을 그때 쓰는 거죠. 풀샷일 때는 조명 안 쓰다가 클로즈업 딱 들어가면 조명을 쓰고요. 그때 이제 눈동자 같은 거 보면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조명으로. 자,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캐치라이트라고 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조명을 사용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머리까지 잘라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머리를 잘라도 되는구나. 이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드라마 보실 때 이제 스토리만 보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촬영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그게 생각보다 사진 공부가 많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꼭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는 우리는 주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배경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주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사각형 전체, 특히 화면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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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을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책임을 지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쓸데없는 게 많이 나오면 타이트하게 찍으시면 되고요. 타이트하다는 게 뭔가 하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찍거나 아니면 클로즈업을 해서 화면을 좀 잘라내고 필요 없는 부분을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은 앞에 있어. 그러면 뒤에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뭐 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입체예요. 그쵸? 우리는 3D로 보잖아요. 그쵸? 3D로 보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나무가 있고 뒤에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진은 어떻게 나와요? 사진은 한 장의 평면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봤을 때는 앞에 사람, 뒤에 나무였지만 압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 머리 위로 나무가 자라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 뒤로 난간이 관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전에 뭐 되게 유명한 사진 하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사진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뭔가 그게 다큐멘터리 사진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진이 원래는 여기 머리에 관통하는 바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사진가가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지우고 이제 수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사진을 그러니까 정말 그런 작가들도 그 매그넘이라고 아시나요? 굳이 그렇게 말하면 근데 매그넘 작가라고 있어요. 매그넘 작가라고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집단 그룹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작가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우리는 뒷배경을 잘 봐야 돼요. 그 다큐멘터리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 이야기 나눌 정도로 이제 우리 배경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난간이 머리를 관통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더 괜찮은 이미지를 찍을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찍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실습 나가면 이렇게 많이 찍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해요. 앞에 사람 뒤에 탑이니까 아, 누가 이렇게 찍어요? 보통 뭐 적어도 이렇게 찍지 않겠어요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나가면 배경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갖 잡다한 배경들과 여러분이 찍고 싶은 피사체가 같이 섞여 있는 장면을 찍게 돼요. 그때 내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자 보세요. 지금도 내가 움직일수록 배경을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옮긴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진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카메라의 위치만 바뀌더라도 뭐가 바뀐다고요? 주제, 내가 찍고 싶은 주제하고 배경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상관관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사진을 찍으실 때 절대로 내가 찍고 싶은 대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을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6주차 강좌가 끝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찍는 것은 배경만 찍는 게 아니라 사각형 전체를 담는 거예요. 사각형 전체를 담다 보니까 주제뿐만 아니라 이 배경들의 배치를 항상 생각하고 찍어야 된다.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초점 내가 맞추자는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초점 맞추고 안 찍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터치해서 초점을 맞추고 찍는 훈련, 이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까이서도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것만 해도 정말 가까이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자, 이게 별로 안 크죠?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인데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보다 카메라가 엄청나게 가까이서 찍었다는 뜻이야. 이 정도까지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가까이. 자, 이게 제가 드라마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여기서 끝나요, 촬영이. 근데 더 다가가서 그러면 초점이 좀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초점이 나가지 않는 그 선상에서 더 다가가서 심지어는 잘리더라도 잘렸죠. 다리 잘리면 어때요? 그렇죠? 배경 좀 잘리면 어때요? 이 정도까지 찍어 보시라는 거야. 이 각 거리는 한 이 정도까지 될 거야. 아까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다가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때 나는 초점 어디 맞출지 터치해서 초점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뒤에 있는 탑이 흐려졌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웃 포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웃 포커스로 통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배경 흐림이 된 정도 하고요. 아웃 포커스 된 정도 하고 이게 된 정도를 보면 이게 아웃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됐죠. 이 사진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뭐냐? 우리는 어떤 대상에 가까이 가서 찍을수록 뒤에 아웃 포커스가 많이 된다. 이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 포커스를 많이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가까이 다가서 찍으시면 돼요. 그럼 아웃포커스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까지 한 거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밝기를 조절한 거였어. 그래서 내 눈에 더 밝게, 내 눈에는 흰색인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회색으로 보였으니까 더 밝게 해서 흰색 만든 거고요. 내 눈에는 검은색이었으니까 더 어둡게 해가지고 검은색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진 기법 중에 일부러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일부러 더 밝게 찍는 것도 있고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일부러 더 어둡게 찍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러 더 밝게 찍는 것을 하이키 사진이라고 하고요. 일부러 더 어둡게 찍는 사진을 로우키 사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인물 사진 있죠? 사람 사진을 찍을 때는 일부러 더 밝게 찍어주신 게 좋아요. 밝게만 찍어도요, 얼굴의 톤이 살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밝게만 찍어줘도 얼굴이 더 빛나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밝게 찍는 사진을 하이키 사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이키를 찍을 때는 배경도 밝은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뒤로 찍은 거 있잖아요. 창 뒤로. 빛이 비치는데 창 뒤로 찍고 밝게 찍었죠. 그러면 창이 어떻게 됐어? 그냥 하얗게 날아갔죠. 괜찮아요. 하이키 사진은 그렇게 찍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창을 등지고 이런 커튼 있는 창이 아니라 태양이 들어오는 창을 등지고요. 찍으면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때 밝게 찍으면
저는 밝게 나올 거고요. 나의 색깔은 밝게 나올 거고 뒤는 하얗게 날아갈 거예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하이키 사진이다. 그래서 하이키 사진을 한번 꼭 찍어 보세요. 밝게 날아가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해보셔야 될 게 로우키 사진이에요. 로우키 사진은 어둡게 찍는 건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우키 사진을 더 좋아해요. 하이키 사진은 밝고 화사해서 좋아요. 근데 빛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 얼굴이 그냥 밝고 화사하죠. 근데 로우키 사진은 빛의 디테일이 보여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심지어는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그 단계가 표현이 돼요. 그냥 밝고 어둠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그 단계가 표현이 되죠. 훨씬 더 고급적인 사진이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로우키 사진이에요. 자, 로우키 사진은 또, 그럼 아까 하이키 사진은 배경의 밝기가 밝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로우키 사진은 배경의 밝기가 어두운 게 좋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게 바로 로우키 사진이에요. 어둡게 찍으니까 이렇게 살아난 거죠. 그쵸? 이런 느낌이 된 거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로우키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우키 사진을 태양이 되게 강한 경우 땡볕에서 찍는 게 아니라요. 그늘 속에서 찍으셔야 돼요. 그럼 그늘이 있고 태양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때 로우키로 찍으면 정말 멋진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술 작품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로우키 사진이다. 자, 이거는 스마트폰 찍은 건 아니지만, 자, 인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둡게 찍은 사진이에요. 자, 빛은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죠. 이걸 어둡게 찍었더니 드라마틱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배경이 어두워야 돼요. 자, 그리고 더 어둡게 찍었어요. 빛이 한쪽을 비추고 있고요. 그랬더니 뭔가 되게 재밌는 느낌이 나오죠. 근데 이 느낌이 아까 뭔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숲속에 찍은 사진 있죠? 어둡게 찍으니까 어두운 부분이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어두워지더라. 그 원리로 사진을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꼭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을 무조건 밝게만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어두운 로우키 사진으로. 그러면 조명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심지어 이런 손전등 있죠? 이런 손전등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로우키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정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게 만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까처럼 이런 느낌은 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한데, 자, 어디 펜션 같은 데 가면 밖에 이제 난간에 등을 이렇게 둔 펜션들이 많죠. 그 난간 옆에서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난간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빛이 오른쪽에서 뭐 측면에서 들어오게 하고요. 그때 스마트폰의 노출을 어둡게 찍으면 이런 느낌의 사진 충분히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 말씀드렸죠. 배경이 어두워야 돼요. 배경이 밝으면 이 느낌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배경이 어두워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하이키 로우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 거야.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배경이 어때요? 배경이 흰색이죠. 배경이 다 흰색이에요. 흰색인 경우는 터치해서, 자, 길게 터치해서 노란색 만들고 이렇게 밝게 하니까 이게 바로 하이키 사진이에요. 그 제품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찍으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찍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만든 공간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하드보드지를 2개 됐고요. 아래쪽에 A4 용지 하나 깐 거예요. 하드보드지 흰색 2개 되고요. 그리고 A4 용지를 깔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하얀색, 제가 마침 지금 카메라가 하얀색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얀색 올리고 찍어 볼게요. 하얀색 카메라. 자, 뭐 나쁘진 않아요. 그쵸? 나쁘진 않은데 뭔가가 좀 약간 칙칙한 느낌이 난다. 뒤에 물론 조명을 켜도 돼요. 뒤에 조명을 하나 켜고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더 낫긴 한데 완전히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터치를 길게 해서 노란색 만들고요. 좀 밝게 찍으니까 느낌이 훨씬 더 낫죠. 자, 뒤에 만약에 제가 지금 스카치 테이프를 임시로 만들어서 그런데요. 저것도 뭐 뒤에 뭐 A4 용지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렇게 두시면 뒷배경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임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가까이서 찍어 볼게요. 생각보다 지금 카메라가 사각형인데 사각형을 안 보여요. 그쵸? 뭔가 좀 휘어 보이죠? 그래서 약간 멀리서 찍어야지 이게
사각형이 사각형으로 보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확대해서 찍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요. 확대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확대하면 사진 안 흔들리도록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 수직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찍으면 찍으실수록 아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좀 밝게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굳이 스튜디오 가지 않더라도 제품 사진을 아주 멋지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더보드지가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한 장에 한 200~300원 정도 할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집에서 간단한 미니 스튜디오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근마켓에 뭐 제품 같은 거 팔 때 있죠. 이렇게 한번 잘 찍어서 밝게 찍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제품 사진은 하이키로 찍으신 게 나아요. 밝게 찍어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가격은 한 1,000원, 2,000원 더 비싸게 하셔도 아마 팔릴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해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세팅을 여기 아까 흰색으로 했잖아요. 검은색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런 하더보드지, 이 정도 크기의 하더보드지요. 200~300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면은 흰색, 뒷면은 검은색인 하더보드지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뒤로 뒤집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두고, 그리고 배경도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흰색으로 일단 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흰색으로 두고, 자, 다시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자, 되게 어중간한 사진이 된다고. 이렇게 바닥은 흰색이고요. 뒤에 검은색인데 뭔가가 어중간하고, 그리고 잘 보면 이쪽은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쪽은 또 뭘로 보여? 회색으로 보이고 뭐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흰색 종이를 빼고요. 완전히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검은색으로 만들고 바닥도 이렇게 두고 촬영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어때요? 회색이고 별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뭘로 찍는다고요? 로우키로 찍는다고요. 왼쪽 위에 HDR이라고 보이죠? 나중에 이거 HDR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HDR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가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HDR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터치해서 초점 맞추고요. 꾹 눌러서 노란색 바꾸고 어둡게 만들게요. 자, 어때요? 확실히 어둡게 하니까 분위기가 있죠. 자, 이게 바로 로우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검은색 소품이라든지 사실은 좀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사실은 흰색보다는 검은색 배경을 이용하셔서 로우키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 로우키는 빛에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키로 만들고 조명 같은 것을 어디선가 이렇게 비춰주면 뭔가 좀 더 느낌 있는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조명을 여기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로우키 사진이다 라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로우키 사진 별로 어렵진 않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배경이에요. 배경을 잘 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실루엣 사진까지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루엣이 뭔지 아시죠? 하얀색 커튼 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의 어떤 형체는 분간이 잘 안 되더라도 형태는 분간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으로 만들죠.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실루엣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진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 실루엣을 많이 찍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실루엣은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웃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쁜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선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선.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 자,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자, 보통 이제 커플들이 어떻게 찍고 싶다라고 사진을 가지고 오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서양 커플이에요. 서양 커플이 코를 맞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석양이. 이런 노을은 비슷해요. 이런 노을에 코를 맞대고 있는데 클로즈업으로 찍은 거죠. 이렇게 머리 위쪽, 얼굴 쪽만. 정말 멋져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서양인들하고 동양인이 확실히 달라요. 코에 뭐 의학의 힘으로 뭐 될 수는 있지만 달라요. 그래서 모양이 안 난다고 이게. 근데 실루엣 사진의 특징은 뭐라고요? 선이에요. 선.
어쨌든 선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거 찍어 주고요. 역시나 마음에 안 들겠죠? 바로 인제 현실을 인식하죠. 현타가 오죠. 그래서 제가 인제 알려드린 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다른 제스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신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전신을 찍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죠. 자, 아까 우리가 사진을 안 흔들리게 찍으려면 팔꿈치를 붙이고 찍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팔꿈치를 붙이고 찍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실루엣을 찍을 때는 가급적 몸에서 다 관절들이 몸에서 멀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팔도 이렇게 멀어졌죠. 몸에서 멀어졌고요. 다리도 최대한 뭔가 모양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사진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클로즈업한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좋아요. 형태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실루엣 사진이에요. 실루엣 사진. 충분히 이야기도 만들 수 있고요. 형태도 잘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도 중요한데요. 이 사진을 찍은 시간대는 낮이 아니라 약간 어둑어둑할 때, 이제 매직아웃이라고 하는 시간에 찍었는데, 요건 이따가 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루엣 사진 찍을 때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나무 배경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무가 있는 이 배경을 뒤로 했으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거는 아시겠죠? 까맣게 보이겠죠. 어둠 속에 묻혀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의 원리라고요. 자, 실루엣 찍을 때 이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뭔가 하면 내가 찍는 대상은 앞에 있고 나무가 뒤에 있더라도 그게 같이 겹쳐 있으면 내 눈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으면 합체가 돼 버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이동시키죠? 가서 뭐 뽑아 가지고 이동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동하면 돼요. 내가 카메라가 이동하면 뒤에 나무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나무를 지금 이 커플 뒤로 보낼 수도 있고요. 지금 왼쪽이잖아요.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동하면 배경에 나무들을 이동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만 만들면 된다. 자, 그래서 실루엣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뒤에 묻히도록 찍는 게 최악이고요. 바닥에 묻히도록. 그리고 찍다 보면 이렇게 실루엣 뒤로 나무가 있기도 하고 탑이 있기도 한데 생각 안 하고 찍으면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 실습하면 이상하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뒤에 자꾸 나무가 자라고 머리 위에 탑이 서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머리에 뿔이 나요. 아,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의도했으면 돼요. 나는 여기에 일부러 뿔이 나는 게 재밌어 가지고 뿔 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뿔이 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겹치는 것들이 어중간하게 있으면 사진이 이상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당연히 앞에 사람 뒤에 탑이지만 사진에서는 그게 아니라 합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안 찍어도 여러분들 사진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난 이 탑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둘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쉽게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카메라의 각도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찍냐.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실루엣을 찍으려면 여기 배경이 밝아야 돼요. 피사체보다 밝아야지 실루엣이 나오고 뒷부분에 만약에 벽돌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어둑어둑하다 해보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밝은 배경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언덕이 있으면 좋은데 언덕이 잘 없죠. 그러면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다 없어요. 그러면 내가 카메라의 위치만 낮춰도 돼요. 카메라의 위치만 바닥까지만 낮춰도 충분히 피사체를 위로 올릴 수가 있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바닥에 낮출 때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낮출 수도 있어. 뭐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건가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 자, 어떤 게 더 카메라가 더 지면에 낮게 다가갔어요? 이거는 지면하고 거리가 있죠. 우리 카메라는 위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떨어뜨려 버렸네. 지면에서 이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면 지면과의 간격이 훨씬 낮죠. 카메라가 훨씬 더 낮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이 차이가 바로 아까 보셨던 이 차이예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 즉,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예요.
압도적으로 다르지 않나요? 이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요. 지금 피사체가 자 실루엣 뒤로 하얀색 배경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이거는 무릎까지는 묻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 발목까지 무릎은 완전히 다 바탕색이 완전 흰색으로 가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진과 이 사진 봤을 때 이게 더 역동적으로 보이죠. 그 차이가 뭐라고요? 카메라의 위치 차이예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커요. 내가 카메라 이렇게 두냐, 이렇게 두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것보다 아예 그냥 거꾸로 두고 바닥에 두고 찍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겠죠. 이 차이가 큰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엄청나겠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시간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대 과연 이렇게 되는 시간대 야경을 찍어도 예쁜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 시간대를 우리가 이제 매직 아워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 일몰 시간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일몰 왜 일몰 시간을 왜 검색해요? 내가 눈으로 봐도 해가 지는 거를 내가 눈으로 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빌딩이 높거나 산이 높으면 해가 빨리 지고요. 반대면 해가 늦게 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 수면 기준으로의 일몰 시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일몰이 7시 47분이에요. 저녁 7시 47분, 49분, 7시 49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20분을 더해요. 20분을 더하면 뭐 대략 8시 9분이 돼요. 그래서 8시 9분부터 한 30분 정도, 그래서 8시 9분부터 8시 39분까지 그 정도 3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저는 사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찍고요. 야경을 찍어도 그때 찍어요. 야경을 찍는데 제가 뭐 11시, 밤 11시 가서 안 찍어요. 저는 야경을 그때 찍고 대부분 끝내요. 그 이후로 많이 안 찍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장면을 더 찍어야 될 때는 조금 더 찍긴 하지만 매직아웃가 끝나면 거의 안 찍어요, 사진을. 왜냐하면 그때 찍어야지 하늘이 야경인데도 파랗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을도 이렇게 그냥 물론 노을이 예쁜 경우도 있지만 노을이 안 예쁜 경우도 있거든요. 노을이 좀 예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파란빛의 하늘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해보셔야 돼요. 자, 내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몰 시간 기준, 그러니까 8시 한 10분쯤에 내일 메모해 두셨다가 근데 하늘이 너무 안 좋은 날은 아니고요. 하늘이 좀 어느 정도 맑고 그런 날은 해수면 기준, 일몰 시간 기준으로 20분 뒤에 하늘을 찍어 20분 뒤에도 찍어 보시고 30분 뒤에도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하늘이 그렇게 파랗게 안 보이더라도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파랗게 나올 거예요. 이때 야경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보면 남산타워예요. 남산타워인데 하늘이 이렇게 파랗죠. 어떻게 파랗지? 그리고 손으로 들고 찍었는데도 사진이 별로 흔들리지도 않았죠. 매직아웃 때 이래요. 매직아웃 때는 아직 깜깜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주변이 보여요. 주변이 잘 보여요. 근데 이미 하늘은 파랗고 조명도 들어와요, 그때. 그래서 20분 정도 지나면 해 지고요. 20분 정도 지나면 조명도 그때 들어와요. 한강 다리의 조명도 그때 들어오고요. 물론 여기 뭐 서울에 안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그때 조명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야경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까맣게 안 나오고 파랗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포토샵 보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찍으면 무조건 파랗게 나와요. 매직 아웃 때 찍으면. 자, 지금 보세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조명이 들어왔어요, 여의도에. 근데 하늘은 파래요. 언제라고요? 매직 아웃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은 더 어두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찍어야지 하늘이 파란 야경을 찍을 수 있고요. 근데 이때 이게 사진이 좀 흔들렸어. 그래서 사진을 안 흔들리게 찍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매직아웃 때 초입에서 매직아웃 초반부 저 해 지고 20분 정도 뒤에 찍으면 사진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점점 사진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5분, 5분, 5분이 달라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사진이 흔들리기 시작할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있죠. 팔꿈치를 최대한 붙이시고 카메라가 안 움직이게 찍으시면 충분히 찍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어두워지면 삼각대를 사용하셔야 된다. 아니면 삼각대가 없으면 어디 기대고 이렇게 기대어 두고 내가 뭐 없더라도 이렇게 걸쳐 놓고 찍으시면 돼요.
걸쳐놓고 찍으셔도 충분히 찍을 수가 있어. 그때는 이제 타이머 기능까지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 타이머 기능 모르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스냅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냅시드 다운로드 해 두셨고요.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스냅시드예요. 이 구글이 인수해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강력하고요.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냅시드예요. 그리고 광고가 없잖아요.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좋죠. 자, 일단 스냅시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사진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제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스냅시드는. 그리고 어차피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빨리 설명드려도 나중에 녹화 보면 언제든지 다시 천천히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몰시간 이렇게 검색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서울, 강릉, 울릉도 다르죠. 서울하고 울릉도하고 차이가 좀 있어. 그렇죠?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이렇게 일몰시간은 매일매일 변한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냅시드로 가볼게요. 자, 스냅시드로 들어왔어. 자, 들어왔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일 거고, 잠깐만요. 스냅시드를 지우고 다시.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왼쪽 위에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상관없어요. 열기 해도 되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사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 최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 사진으로. 그때는 여기 아래쪽에 보면 갤러리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 갤러리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갤러리 와서 갤러리 누르고 들어가서 사진 찾으시면 모든 사진, 여러분들이 촬영한 모든 사진은 갤러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있는 사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냥 이 사진 가져올게요.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도구 있죠, 도구. 자, 물론 도구 전에 여러분들 스타일을 가면 스타일에서 마치 뭐 필터처럼 인스타그램 필터처럼 이렇게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많이 안 써요. 현재 유직하고 이거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필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도구가 있어요, 도구. 도구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처음에 있겠죠. 기본 보정. 일단 기본이 중요하니까 기본 보정으로 갈 거예요. 기본 보정에 오면 일단은 지금 위에 보니까 밝기라고 보이세요? 위에 보니까 밝기라고 보이죠? 일단은 밝기로 돼 있고 세팅, 기본 세팅이 손가락 보세요. 제 손가락 화면이나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만 움직여도 여기다 대고 움직이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노출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겨울에, 그쵸? 겨울에 흰 눈이 왔을 때 밝게 찍었어야 됐고 벚꽃 아래서도 밝게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찍은 사진들 설마 버리진 않으셨죠? 여러분들 갤러리에 있죠? 그러면 그 사진 가져와서 여기서 밝게 하시면 돼요.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밝게 찍으셨어야 되는데 못 찍은 사진 여기서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밝기만 바꿔도 사진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게 됐어요. 이제 원리를 아시니까. 어둡게 찍었어야 될 사진은 어둡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밝기 조절이 쉬운데 밝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밝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보면 자, 여기 아래쪽에 조정 버튼 있어요. 그렇죠? 조정 들어가서 보니까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 따뜻함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셔도 돼요. 원본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만져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진 보정할 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밝게 찍거나 어둡게 찍거나 밖에 못하지만 보정에서는 하늘과 지면의 밝기를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밝기는 낮추고요. 지면의 밝기를 올리는 게 더 좋은 보정이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우리 지금 밝기잖아요. 어두우면 하늘이 더 어두우니까 하늘이 더 잘 살죠. 지면은 새카매지더라도 밝으면 지면은 잘 사는데 하늘은 정보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한다고요. 따로따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밝은 영역이에요. 음영이 어두운 영역이에요. 자, 하이라이트가 하늘 부분이에요. 밝은 영역. 음영, 어두운 영역. 이게 지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 아래쪽에 대고 이렇게 하면
하늘이 어때요? 더 잘 사해져. 정보가 더 많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하이라이트 낮추니까 아, 하늘에 정보가 많이 사는구나. 자, 그리고 음영. 이게 뭐라고요?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이고요. 지면을 말해 보통 지면 부분, 꽃밭 부분이 되겠죠. 올려주니까 어때요? 지면이 밝게 살아나죠. 이렇게. 지면이 밝게 살아나네요. 그쵸? 자,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어둡게 찍힌 사진은 채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도 선택해서 채도를 올려주면 색상을 좀 더 진하고 예쁘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보정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사진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특히 풍경 사진들 다 살아나요. 물론 음식 사진 이런 것도 살아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밝은 영역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리고, 자, 밝은 영역인 하이라이트 낮추고요. 어두운 영역 음영 올리고요. 그리고 채도를 올려줬어요. 근데 나 이것도 귀찮다. 나 한 번에 하고 싶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X 나가고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도구, 기본 보정. 그리고 여기 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되게 애매한데 분위기? 뭐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건가? 자, 분위기를 해서 올려볼게요. 분위기를 해서 올리니까 이걸로 끝났어요. 분위기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줘요. 뭘 해주는가 하면 밝은 영역을 낮춰주고요. 어두운 영역을 올려줘요. 그리고 채도도 올려줘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해 떨어지는 사진, 그러니까 일몰 사진이나 일출 사진 있으면 분위기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좀 노출 차이가 심한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찍었는데 역광이 찍어서 좀 어둡게 나온 사진 있죠. 분위기 올려보세요. 역광 사진, 그리고 일출이나 일몰 사진, 그리고 음식 사진 분위기 올려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확 살아나게 될 거예요. 정말. 그 필요한 정보를 다 끌고 모아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밝은 영역의 정보도 살리고 어두운 영역의 정보도 살리고 좀 색이 약간 바랜 느낌도 더 진하게 살려내고,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기본은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됐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체크 표시 누르고요. 적용.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완료가 된 거 여기서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작업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다 됐다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기. 그러면 여기 저장이나 내보내기가 있는데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하셔도 되고 내보내기 하셔도 돼요. 아이폰 유저들은 내보내기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장 또는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 사진이 원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사진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만든 편집한 사진은 여러분들 갤러리에 스냅시드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기게 될 거고요. 스냅시드라는 폴더에 사진이 저장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바꿔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비율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도구 들어가서 보니까 자르기 있죠, 자르기. 자르기에 들어가면, 자, 일단은 뭐 어떻게 자유 형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요. 도구 자르기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 기본은 자유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롭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진 자르는 거 크롭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사진에는 비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율대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찍으면 3대4, 9대16 많이 찍잖아요. 1대1. 그리고 아까 DSLR, 미러리스는 3대2로 찍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돼요. 여기 와서 보면 원본 비율. 이건 원본 비율이에요. 원래 사진이 찍힌 비율대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리지 않아요. 그렇죠? 또는 정사각형, 다이너믹 3대2, 4대3, 5대4, 7대5, 16대9 비율이 있으니까 이 비율대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씩 3대2로 해보시라고요. 3대2는 DSLR 미러리스의 비율.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끝에 액자처럼 된 것을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크롭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걸 하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3분할선이 자동으로 생겨 있죠. 그래서 구도 맞추기도 좋아요. 3분할선까지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 3분할선 꼽아서 여기 아래쪽 3분할선 맞췄어요. 구도도 안정적이죠. 이렇게 해서 좀 크롭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더 깔끔해졌죠. 사진은 자르면 자를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내보내기 하시면 아까 그 사진도 저장되고 이 사진은 또 한 번 더 저장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보통 질문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질문은 또 뭐 단톡방에 남겨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가급적 단톡방보다는 밴드에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밴드 주소 드렸으니까 밴드에 오셔서 과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과제 바로바로 단톡방에 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과제 제가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 과제를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는 밴드에 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할 때 코멘트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주도 제가 링크를 이제 그날 아마 당일 목요일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날 또 8시에 접속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은 한 일요일쯤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월요일까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일요일까지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링크 드릴게요.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오늘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것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가 중요한데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또 녹화 방송 보시면 되니까 그쵸.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 강좌가 이런 점이 또 장점이에요. 그쵸. 오프라인은 들을 때 끄덕끄덕 하다가 댁에 가시면 다 까먹어서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다시 복습할 수 있고 PDF도 간단하게 요약된 거는 제가 녹화 방송 드리는 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